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요즘에는 헬시 플레저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을 뜻하는 헬시와 또 즐거움을 뜻하는 이 플레저가 합쳐져서 즐겁게 건강관리를 한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실천 방법들을 보면은요. 밀가루 대신에 곤약으로 된 음식을 먹거나 건강을 생각해서 제로 음료를 먹는 것 등 다양한 실천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이 신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네요. 맞아요. 이 코로나 시기에 우울증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우울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식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이 늘었었는데 저도 한때 식물을 많이 키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파릇파릇한 잎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곤 했는데 이제 잘 키우지 못해서 다 이렇게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자, 정유현 아나운서는 혹시 이 건강을 즐겁게 챙기는 헬시 플레저 실천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저에게 헬시 플레저라면은 저는 댄스인 것 같습니다. 오, 댄스. 춤을 잘 추지는 못하는데요.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땀을 흘리면서 건강하게 운동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가장 이게 헬시 플레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도 헬시 플레저 하나씩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헬시 플레저 같은 시간 여의보감 앞으로 1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원장님 만나보시죠. 자,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종호 원장님, 최재훈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이 헬시 플레저에 대해서 먼저 문을 열었는데 네. 두 분 또 유쾌하신 분들이니까 어떤 방법으로 건강을 즐겁게 챙기고 계실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이종호 원장님, 어떤 게 있으실까요? 예, 저는 저녁 식사를 가급적이면 샐러드를 좀 먹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근데 뭔가 네. 실천은 잘 안 되시는 표정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고기가 더 먹고 싶은데요. 네. 그래도 야채를 많이 먹고 채소를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샐러드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노력을 일단은 하려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우리 최 원장님은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 모든 음료수들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마시게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다른 음료수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물과 아메리카노 이 두 가지만으로 좀 액체를 섭취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뭐 설탕이나 그런 몸에 좋지 않다는 액상과당 뭐 이런 네, 것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시는 거죠? 예, 그런 네.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살도 잘 찌고요. 그다음에 몸에 여러 염증들도 잘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탕보다는 카페인이 그래도 낫나 봐요. 물론 당연히 아메리카노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지만은 네네. 그래도 설탕보다는 낫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액체 중에 알코올이 없는 것 같은데 좀 혹시 가끔 좀 드시나요? 알코올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 가끔씩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먹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쪼록 중요한 것은 건강을 위해서는 단 이 음식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건강지수를 높여줄 오늘의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많이들 생활하는 이 현대인들에게는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기 마련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흔하면서도 또 대표적인 것이 척추 질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척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척추 질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단 척추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 원장님 설명해 주실까요? 예, 척추는 척추 동물들의 모든 뼈의 중심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척추에는 뇌와 신경계를 보호하는 척수가 지나가게 되고요. 이 뇌와 신경계가 척수인데 이것을 보호를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보통 사람은 33개의 척추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경추 7개, 그다음에 흉추 12개, 그다음에 요추 5개, 천추 5개, 미추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 중에서 특히 아래쪽 천추 5개와 미추 4개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자라면서 서로 붙어서 천골과 미골이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경추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척추들이랑 조금 다른 형태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 머리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뼈들과는 조금 다른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척추 뼈들이 쭉 연결이 되면서 S자, 망곡을 이루게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추 1번, 2번 이외에 다른 척추뼈들은 대체로 공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기둥 부분을 이루고 있는 척추체, 그다음에 뒤쪽에 관절 돌기들이 있고 이 관절 돌기 부분과 척추체를 연결시켜주는 척추경, 그다음에 관절 돌기들 사이에 또 추궁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흉추, 경추 다음에 있는 흉추 부분에는 네. 양쪽으로 각각 12개씩 갈비뼈가 존재하는데요. 이 갈비뼈는 흉곽을 이루는 이런 뼈가 되어서 이 안쪽에 있는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척추 가운데 척추관으로 지나가는 척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척수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양쪽으로 계속 한 쌍씩 한 쌍씩 빠져나와서 뇌와 몸을 이어주게 되는데 총 31쌍의 척수 신경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이외에 척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연조직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근육 같은 경우에는 척추를 실질적으로 세울 수 있게 하는 힘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척추를 또 회전도 시키고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대 같은 경우에는 총 7가지 인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약간 탄력이 있는 이런 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척추와 척추들을 이어주어서 네. 이 척추가 크게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추간판이라고 마지막에 말씀드리면은 척추와 척추 사이에서 쿠션 같은 역할을 해주는 이 추간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네. 이게 흔히 말하는 디스크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 네. 자, 이렇게 척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척추의 기능, 어떤 몸의 중심축을 잡아주고 그리고 뇌와 신경계를 보호하는 역할까지 한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내장기관의 기능에도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종 원장님 좀 이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는 척추가 중요한 이유를 근골격계와 내장기관의 분류로 한번 설명해드려 볼게요. 네. 먼저 근골격계적인 척추의 중요성은 뭐냐면 척추가 그 자체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목, 등, 허리의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몸의 전신의 자세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특히 척추의 배열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자세가 무너지니까 자세가 무너지게 되면 몸의 여러 부위에 과한 힘이 걸리게 되거든요. 네. 네.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척추의 자세는 참 중요하고요. 신경 관련해서는 이제 척추 안에 척수관에 척수신경이라는 게 파묻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척수신경이 아주 중요한 신경인 게 뇌에서 몸의 각 여러 부위를 다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체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각종 반사작용을 통해서 장기와 여러 부위들을 조율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특히 이 특정 척추마다 각 척수신경의 역할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척추신경 분절이라고 하는데 분절에 따라서 각 척수신경의 기능이 고유하게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신경들의 그 증상에 따라서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운동신경, 감각신경, 그리고 자율신경 등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자율신경이 전체적인 내장기관의 조정을 담당하거든요. 네. 자율신경 중에서도 교감신경 조율이라고 하는 게 척수신경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흉추 1번부터 요추 3번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등 전체에 걸쳐서 내장들을 통제하고 있다. 아. 그래서 척수신경들이 전부 내장기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표현인데요. 네. 저희 한의학에서 네. 족태양 방광경이라고 하는 경락이 있는데 그 경락이 척추를 따라서 흐르거든요. 네. 근데 등 쪽에 족태양 방광경 경락들을 보면 간수, 심수, 폐수 등 각 내장기관의 이름을 따서 배수혈이라고 하는 게 붙여져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척추와 이 내장과의 관계가 깊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자율신경계와 척추의 내장 통제가 관계가 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신기하네요. 네, 교감신경부터 이 내장과의 관계까지 척추가 정말 중요한 신체적인 어떤 기능을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척추가 또 우리의 자세 때문에 다양한 질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척추 질환의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유전적인 영향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최 원장님 설명해 주실까요? 아, 예, 맞습니다. 이제 척추 질환의 원인이라고 하면 흔히들 많이 생각하는 당연히 자세 문제, 네. 그다음에 과도하거나 너무 부족한 운동,
그다음에 외부적인 충격들이 충분히 원인이 되는데요. 이런 원인들은 척추뼈 자체를 부상을 입히거나 아니면은 그 척추 주변의 근육, 인대들의 이런 연부 조직들을 또 손상을 주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네. 네. 특히나 만성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연부 조직 중에서 특히 근육이 많이 굳어지고 경직이 되면서 척추 자체의 운동성을 줄이게 되고요. 척추 자체 운동성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척추 질환들이 발생하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 이외에도 또 나이, 그다음에 과체중, 유전, 흡연 등도 척추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요. 네. 네. 참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피부에 주름이 생기듯이 우리 척추를 이루고 있는 여러 연조직들에도 그런 주름이 생기듯이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척추 질환이 더 생기기 쉽고요. 네. 그 이외에도 이 비만, 당연히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누르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네. 척추 질환이 또 발생하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어. 그리고 유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특히나 이 척추 질환 중에서 척추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네. 유전적인 요인이 좀 큰 편이에요.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에게 딸로 조금 이제 그런 경향성이 유전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그 이외에도 척추 중간의 디스크 부분도 유전자에 따라서 조금 더 쉽게 변형되는 경우가 있고요. 척추관,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도 쉽게 좁아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이외에도 또 흡연이 굉장히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네네. 흡연을 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각종 미네랄들을 뺏어가게 됩니다. 네. 그런 미네랄들이 없어지면 뼈가 약해지면서 골절이 일어나기도 쉽고요. 그다음에 이 담배를 피면은 흔히 알고 계시지만 혈관이 수축이 됩니다. 네. 혈관이 수축이 되게 되면 이 척추 주변 혈관들도 수축이 되면서 척추 조직들의 영양 공급이 부족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추간판을 비롯해서 주변 연부 조직들로 이 노화가 이루어지면서 척추 질환이 나타나기 쉬워집니다. 네. 그렇군요. 흡연도 영향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와, 정말 역시나 신기하네요. 흡연은 백해무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꼭 금연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척추 질환의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척추 질환을 진단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건 이종호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척추 질환의 진단은 영상 진단, 그리고 근육 신경 검사, 이학적 검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상 진단에도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척추 질환의 대표적인 영상 진단은 엑스레이, CT, MRI 세 가지입니다. 네. 엑스레이는 먼저 환자분들께 설명드릴 때 뼈를 본다고 말씀드립니다. 척추뼈의 모양, 배열, 골절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엑스레이 진단에서 척추 측만증, 척추 분리증, 전방 전이증을 간변 진단할 수 있고요. 그다음 CT는 뼈와 근육, 인대까지 볼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추간판 탈출증에서 생기는 정확한 부위, 심각도를 볼 수 있고 관절과 인대의 석회화, 퇴행성 변화, 그런 협착증 등을 간별 진단할 수 있습니다. MRI는 이제 이 모든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네. 이 뼈와 관절, 인대, 그리고 혈관, 신경에까지 이르는 모든 상태를 볼 수가 있고 각종 모든 질환과 상태를 척추의 전반적인 내용에 걸쳐서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근전도 검사, 신경 전도 검사인데요. 이제 팔, 다리 근육에서 이상 증상이 일어날 때 근육의 문제인지 신경의 문제인지 보는 건데요. 네. 이제 근전도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근육을 반으로 삽입해서 근육의 기능을 기계로 측정하는 검사고 신경 전도 검사는 이제 해당 신경 분절에 패치를 붙여서 신경이 잘 전송이 되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학적 검사가 이제 제일 흔한 검사인데 네. 이학적 검사는 우선 시각적으로 이제 척추의 후만, 전만 이런 것들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거고요. 통증 유발 검사는 이 대표적으로 SLR 테스트랑 스퍼링 테스트가 있어요. 이제 SLR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거든요. 네. 네. 다리를 들어 올려서 디스크가 혹시 디스크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분재별로 이제 들어 올려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올리면서 이제 저리면은 이제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스퍼링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추를 짚어서 해당 경추가 이제 경추에 디스크에 문제가 있는지 압박을 해가지고 절인지 확인해 보는 검사예요. 그래서 디스크 검사에서 가장 먼저 다용하는 검사고요. 네. 마지막으로 신경학적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근력 검사, 피부 자극 검사, 그리고 반사 검사 이렇게 망치 같은 걸로 때려서 검사하는 거 아시죠? 아, 네. 그래서 무릎 들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네. 검사 반사까지
해서 척추 질환들을 감별 진단하는 검사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양하네요. 네, 이 척추 질환을 그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질환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척추 질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디스크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 디스크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최재원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예,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추간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디스크라고 하는데요. 네. 이 추간판은 바깥쪽에 섬유륜이라고 하는 바깥쪽과 그다음 안쪽에 약간 젤리같이 생긴 수핵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추간판 자체가 이 척추 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조직인데요. 이것이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이 뒤쪽으로 약간 튀어나오게 되면서 그 부분으로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는 게 바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증상들은 아무래도 외적인 충격 아니면은 장시간에 좀 잘못된 자세나 아니면은 이 추간판 자체의 퇴행성 변화 때문에 나타나게 되고요. 네. 이것들이 심하게 되면은 바깥쪽 섬유륜 자체가 그냥 튀어나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터져버리면서 안쪽에 있는 수액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을 흔히들 이제 디스크가 터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런 나온 것들이 신경을 압박하고 염증을 만들어서 신경 자극을 만들어서 이 각각 분절마다 이제 담당하고 있는 그 신경 부위에 여러 가지 증상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 담당하고 있는 신경의 통증 아니면은 감각의 저하, 저리거나 아니면은 근력이 약화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 만약 허리 같은 경우에 요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허리에 있지만 실제로 증상은 다리로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문제 부위야 이 증상의 위치가 다른 것을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허리는 주로 다리 쪽으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기 쉽고요. 그다음에 경추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팔 쪽으로, 그다음에 손 쪽으로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크의 진단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만으로는 이제 약간 뭐 뼈길이 좁아졌다 이 정도만 확인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CT나 MRI까지 좀 필요하고요. 네. 완치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치료에 관심이 있으니까 디스크는 완치가 되나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이미 터져버린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내는 것은 힘든데요. 대신에 이 증상이 평소에 크지 않아서 평소 생활을 할 때 크게 불편감이 없는 수준까지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일상생활에 뭐 문제는 없는 정도로는.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추간판 탈출증, 그러니까 디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디스크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척추관 협착증과 디스크 많이 비교들 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20대, 30대 젊은 층에게서도 많이 발병을 하는 반면에 이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상의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서 많이 발병을 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척추관 협착증의 발생은 노화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이 원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한다는 빈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협착증이라고 하는 증상은 척추신경으로 둘러싸고 있는 척추관 자체가 좁아지는 거거든요. 네. 척추관을 구성하는 후관절 후관절 돌기, 추궁, 황색인대, 추체, 추간판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퇴행성 변화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협착증 오기가 쉽고요. 네. 그래서 이제 MRI로 진단을 많이 하는데 특히 요추 협착증 같은 경우가 이제 빈도가 높거든요. 근데 요추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엉덩이나 항문 쪽으로 증상이 많습니다. 특히 심해졌을 때 괄약근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 문제 부위 아래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담당하는 골반부터 다리까지의 여러 가지 부위들의 신경 증상들이 생기게 되죠. 네. 주로 허리를 펴고 걸을 때는 별로 안 아픈 것 같다가도 막 아프다가도 이 굽혀서 쪼그리고 앉으면 나아져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쪼그리고 앉았을 때 어떤지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요추 협착증을 진단을 하고 경추 같은 경우에 빈도는 좀 작은데 아무래도 경추는 위에서부터 막히게 되면 전신으로 증상이 생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MRI랑 CT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 게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원장님 저희가 지금 준비한 질문 많거든요. 네. 이번에 좀 간략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자,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아마 헷갈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좀 간편한 방법을 최재원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사실은
사실은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질환이긴 하지만 네. 꼭 따로따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나타날 수도 예, 있나요?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인 충격 때문에도 나타나서 급성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젊은 층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반면에 네. 상대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은 방금 설명 들으신 대로 조금 더 나이가 드신 경우에 퇴행성 질환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다음에 급성적으로 외부적인 충격 때문에 나타나는 디스크는 이제 그 한 부위 이외에 다른 부분으로는 정상적일 수 있는데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한 군데가 아니라 그 위아래 다른 부분까지도 증상은 없더라도 나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요추의 경우에 앞으로 숙이면은 뒤쪽으로 더 튀어나오면서 증상이 악화되고 그다음에 오히려 뒤로 쭉 몸을 젖히게 되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고요. 네네. 협착증은 반대로 몸을 앞으로 숙이면은 조금 호전이 되고요. 그다음에 뒤로 젖히면 증상이 악화가 됩니다. 디스크는 초기에는 좀 치료가 잘 되고 빠른 편인데 네. 협착증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 디스크 완치가 힘든 것보다도 조금 더 완치가 힘들어서 이제 같이 적당히 관리해가면서 사신다고 보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을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협착증 하니까 또 이 척추뼈 사이에 공간이 좁아지는 추간공 협착증 이 부분도 좀 듣고 싶은데요. 이 원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간공 협착증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과 차이가 뭐냐면 척추관 협착증은 큰 척추신경 자체가 막히는 거죠. 네. 추간공은 좌우측으로 갈라져 나오는 분지에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있겠죠. 그래서 주로 증상이 한쪽에서 생겨요. 그래서 한쪽 위주로 생기고 이제 4, 5 요추관에 많이 생기고 여성분들에게 좀 많이 나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 증상의 특이점은 요추부를 굴곡시키면 허리를 구부리면서 좀 편해지고요. 네. 그리고 몸을 세우게 되면 심해지는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감별해서 처음에 여쭤보게 되고요.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에도 압박이 되니까 아프기 때문에 추간공 협착증은 이게 협착증과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바로 척추측만증인데요. 이 척추측만증 사실 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앓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척추측만증 어떤 것인지 이제 궁금한데 사실 이게 소화불량이나 폐활량의 문제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종호 원장님께서 좀 알려주실까요? 이 척추측만증은 이제 육안으로 보기에 척추가 좌우로 휘어 있거나 앞에서 옆에서 봤을 때 척추가 앞뒤로 휘어 있거나 하는 거를 보는 건데요. 엑스레이로 정확하게 각도를 재서 진단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많이 휘어지게 되면은 흉곽이나 소화기관 각종 기관에 영향이 미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학적 검사로는 이렇게 몸을 이렇게 앞으로 구부려서 뭐 의사가 뒤에서 검사했을 때 어느 정도 튀어 올라오는지 봐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숙이라고 해서 뒤에서 봤을 때 이제 등 한쪽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든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네네네. 그렇게 해서 처음에 봤을 때 이 척추의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거고 아무래도 청소년기에 좀 있다 보니까 청소년기에 특발성으로 발생을 해요. 정확히 네. 말하면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니까 청소년기 때 관리 잘해줘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다양한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척추 질환의 종류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여의보감 지금 8시 24분을 막 지났습니다. 자, 이제 척추 질환의 치료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양방에서는 척추 질환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최 원장님이 알려주시죠. 양방에서는 기본적으로 척추 질환 치료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보존적 치료와 침습적 치료가 그것인데요.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 그러니까 척추 부위를 접근하기 위해서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하는 모든 치료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침습적 치료는 실제로 절개하거나 구멍을 뚫어서 들어가는 부분으로서 보존적 치료에는 이제 뭐 흔히 하는 물리치료, 그다음에 누워서 쉬는 것도 보존적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침습적인 치료에는
시술, 수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양방에서 보존적인 치료와 침습적인 치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한의학적으로는 또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의학 하면은 제가 바로 생각나는 거는 뭐 침이나 뜸 이런 것들인데 혹시 이 원장님 이 외에도 어떤 또 치료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척추 질환을 한의학에서 치료할 때 이제 부항, 약침, 뭐 뜸, 한약 이런 치료들을 하는데요.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부항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 관절을 잡아당겨서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치료고요. 네. 뜸 치료 같은 경우에는 관절을 따뜻하게 해서 온열 자극을 넣는 치료고요. 약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한약재를 통해서 영양 공급을 해서 관절을 회복하는 치료고요. 이제 한약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한약을 먹어서 드셔서 관절을 복구하는 치료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야, 예. 자, 그렇다면 침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척추 관련해서 침 치료가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네네. 이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한방 치료에서 침 치료는 관절 치료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침 치료가 이제 굳어진 척추 주변의 연부 조직을 회복시키고 척추의 움직임을 좋아지게 하고 근육이 척추를 지지하게 힘을 강하게 하거든요. 제가 논문 2가지 갖고 왔는데요. 네. 일본 논문인데 요추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의 3가지 보존적 치료 비교 연구인데요. 이제 GCQ라고 하는 신체 기능 점수인데 일반적인 약물 치료를 하신 분들보다 침 치료를 하신 분들이 더 유의미하게 효과가 더 좋았다는 논문이고요. 그 다음 논문은 이제 국내 논문인데요. 침구 치료를 통해서 관리하신 분들의 비율이 높을수록 요통 환자분들의 수술 비율이 좀 줄어드는 것이 연관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요통 수술에서 이제 침 치료의 관리가 참 유의미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군요. 네. 이렇게 논문으로 침 치료의 효과가 또 증명이 되었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척추 질환에는 침 치료뿐만이 아니라 약침 치료도 많이 행해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봉침이라고 하죠. 이 벌의 독을 정제해서 사용을 하는 봉침이 만성 요통에 효과적이라고 하던데 최 원장님 설명해 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우선 약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약침은 한약재를 추출하고 정제하고 희석하고 혼합하는 등의 가공을 통해서 우리 몸에 원래는 침 치료를 하는 경혈, 경근, 그다음에 관절 등에 자입할 수 있는 형태의 약재로 만들어서 이렇게 주입을 하는 이것을 바로 약침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그중에서도 특히나 봉침이 척추 질환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봉침, 이제 벌의 독을 정제해서 만든 이 약침이 항염증, 항균, 항바이러스, 그다음에 진통 효과 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효과들을 더불어서 이제 직접적인 소염 작용이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근데 또 직접적인 소염 작용뿐만이 아니라 약간 만성적인 염증에도 잘 듣는데요. 이제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곳에 봉침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어디까지나 독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급성적으로 오히려 염증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염증에 대해서 우리 몸의 면역계가 반응을 하면서 네. 만성적으로 기존에 있던 염증들을 잠재워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봉침 자체 또 신경세포를 재생하는 효과도 있어서 특히나 이제 신경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생기는 이런 척추 질환에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봉침의 효과에 대한 논문도 있는데요. 네. 옆에 지금 보시면은 만성 요통에 대한 봉독 침술의 효능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봉침을 시술한 그룹과 봉침을 시술하지 않은 그룹을 나눴을 때 3주간 봉침을 시술을 했을 때 성가심, 그다음에 통증의 강도 등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기능의 회복에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봉침 그러니까 벌의 침 그 독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건데 당연히 전문가가 진찰을 하고 진료를 해줘야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부항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정말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전 부항 치료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네, 자, 이 부항 치료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렇게 질병을 완화를 시켜주는 건지 이종호 원장님이 알려주시죠. 네. 부항 치료도 막힌 경혈의 기능을 풀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특히 해당 부위의 피부와 피하 조직을 늘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어진 조직을 잡아당겨서 늘어나게 만들고 또 의학적으로 계획된 정도의 약간의 출혈을 통해서 해당 부위의 혈액의 순환량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활성화시키고 잡아당겨서 부드럽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치료가 이 연부 조직 간의 공간이 좁아지는 상황을
오히려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을 띄어내면서 몸을 이 해당 부위를 부드럽게 한다. 그게 이제 부항 치료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항이 시원하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추나 치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질환에서 정말 이 추나 치료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추나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 유효성이 좀 입증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최 원장님, 실제로도 많은 논문이 발표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추나 치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척추의 배열이 비정상적으로 틀어지게 된 부분들을 맞추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이렇게 척추가 틀어지게 되면은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신경, 그다음에 근막, 혈관 이런 조직들이 자극이 되면서 척추에 붙어 있는 근육과 인대들도 오랫동안 긴장되고 뭉쳐져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척추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제 추나요법은 이렇게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척추를 다시 배열을 바로 잡아서 이런 기능들을 정상적으로 환원시켜서 효과를 내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옆에 지금 논문을 보시면은 네. 비급성 요통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추나요법을 사용한 건데요. 비급성 요통, 그러니까 빠르게 갑자기 나타난 요통이 아니라 조금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요통에 대해서 추나요법을 사용한 경우인데 네. 추나요법을 일반적인 처치와 함께 사용한 그룹, 그다음에 추나요법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 처치만을 한 그룹을 나누어서 이제 연구를 했더니 네. 추나요법을 같이 병행을 한 그런 그룹에 있어서 통증도 많이 감소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요추의 기능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 그다음에 삶의 질 자체가 많이 더 나아진 이런 결과들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이렇게 요통이 있을 경우에 추나 치료랑 병행을 하게 되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들을 설명해주고 계신데 이런 관련 논문으로 이제 증명을 하면서 함께 네. 얘기를 나누니까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은데요. 원장님, 전 잠깐 궁금해진 게 사실 이제 그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이제 몸을 좀 비틀면 우드득 소리 나잖아요. 네네. 정말 시원하잖아요. 그 느낌이 좋아서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거 괜찮을까요, 원장님?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아침에 그냥 가볍게 하시는 건 문제가 없는데요. 네. 너무 과하게 내가 그 소리를 어떻게든 내겠다. 맞아요.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척추 관절에 부담을 주고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몸을 틀었을 때 나타난 소리는 뭐 그것까진 나쁘지 않지만요. 네네. 일부러 소리를 내기 위해서 너무 과하게 몸을 틀거나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게 하기보다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스트레칭을 하다가 소리가 나는 정도는 뭐 큰 문제는 없다. 네. 하지만 집에서 서로 이제 목 돌려주시고 그러면 정말 큰일 난다는 거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척추 질환의 치료법의 그 하나로 한약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한약이라고 하면 어떤 그 체력 증진, 네. 뭐 면역력 강화 이런 목적으로만 쓰는 것 같지만 이런 척추 질환에도 한약이 쓰인다고 하거든요. 자, 이종호 원장님, 이게 어떤 원리로 도움이 되는 건가요? 척추 질환에 한약 치료가 참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염증 치료, 그리고 근육 강화, 그리고 사실 그 뼈 강화 이렇게 세 가지를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네. 먼저 척추 부위의 염증을 치료해서 직접적인 통증과 부종을 줄이는 데 도움이 있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효과고요. 그리고 해당 부위의 근육과 인대를 복구할 수 있게 도와줘서 척추가 정상적인 배열을 할 수 있게 돕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뼈와 연골에 좋은 성분을 넣어서 뼈와 연골을 복구시켜서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척추 질환의 지금 한약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논문으로도 이게 또 입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자, 그러면 이 척추 질환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고 뭔가 이 치료도 중요하지만 또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평소에 어떤 습관을 유지해야 통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최 원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원인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생활에서 관리를 해주게 되면은 척추 질환을 잘 오지 않게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있는 척추 질환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게 되면 위에서 누르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척추에 많은 부담이 되고 그러면 퇴행성
변화들이 많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체중을 감량하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웬만한 척추 질환들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증상 호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규칙적인 운동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척추 질환이 있는 경우에 많이 걸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네. 적절한 수준으로 걷는 운동 자체는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들을 강화해서 이 질환들을 회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하지만 반대로 너무 과도한 수준으로 걷게 되는 경우에는 몸이 오히려 지치면서 이 잘못된 자세를 만들어내면서 근육들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질환이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운동을 많이 하되 걷는 것을 어느 정도 하되 너무 과할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운동 중에서는 코어 운동, 흔히 코어 근육이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네.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허리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허리를 둘러싼 이 근육들을 강하게 하는 플랭크, 뭐 브릿지, 크런치 이런 운동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코어 근육이 강화되면은 척추가 충분히 튼튼하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올바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요. 네. 올바른 자세에서 사실은 지금 이 그림에도 앉아 있는 자세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앉아 있는 자세 자체가 허리에는 부담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요. 오히려 서 있거나 누워 있는 것이 허리에는 부담이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한 번에 너무 오랜 시간 앉아 계시지 말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앉는 경우에는 의자에 엉덩이를 가장 뒤로 깊숙이까지 넣어서 앉는 것이 좋고요. 네. 다리 꼬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가 요즘은 이제 모니터를 보면서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네. 모니터를 보면은 몸을 바로 세우고 눈을 정면을 봤을 때 모니터의 중간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은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금연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이 금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흡연이 뼛속 칼슘량을 줄이면서 뼈를 약하게 하기 때문에 금연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생활관리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지금 건강한 체중 유지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자세, 금연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금연은 그 척추에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 같아서 간과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이제 원장님의 말씀을 잘 이제 기억을 하시고 반드시 금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척추 질환의 다양한 치료법부터 생활관리법까지 오늘 설명을 쭉 들어봤는데 이걸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척추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한방도 척추에 관련된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이종호 원장님께서 추나요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바로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방 이종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추나요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추나요법의 추는 미일 추자고 나는 당길 나자입니다. 몸의 척추 관절을 밀고 당겨서 경직된 근육을 풀어서 뼈의 정렬을 맞춰서 균형을 맞추는 한의학적인 수기치료법인데요. 추나요법은 척추에 대해서 척추의 신경과 척추에 관련된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법입니다. 다음을 보시면 추나요법의 치료 범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나요법은 척추신경 전체에 걸쳐서 치료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척추신경과 관련된 뼈 관절들, 그리고 근육과 인대들, 그리고 신경계,
혈관계에 이르는 넓은 범위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척추의 구조적, 기능적인 문제를 불균형을 개선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추나요법의 종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나요법의 종류는 급여에서 단순추나 복잡추나로 나누는데요. 실제로는 경근추나 전골추나라는 이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경근추라고 하는 거는 저는 단순추나에서 많이 시술을 하고 있는데요. 환자분들의 뭉친 경근과 경혈을 손이나 팔꿈치, 팔로 직접 마사지하듯이 풀어내는 기법입니다. 할 때는 조금 아프고 그렇지만 집에 가셔서 천천히 좋아지면서 풀리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복잡추나에서 많이 하는 전골추나는 해당하는 뼈 관절을 직접 검사하고 추나요법을 시행하고 맞춰지는 걸 확인하는 식으로 해서 뼈를 바로바로 맞추는 기술입니다. 이 전골추나 시에 이제 뼈 소리가 좀 날 수가 있는데요. 뼈 소리가 나지 않아도 잘 들어가는 거니까 편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추나요법과 체형 교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추나요법을 하면 자연스럽게 척추가 맞아지니까 체형 교정이 되는데요. 한번 머리부터 설명을 드리면 안면 비대칭이나 일자목, 거북목 환자분들의 경우에 상부 경추나 두개골을 추나요법을 해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깨가 균형이 안 맞거나 등이 굽었거나 가슴이 한쪽으로 처지는 현상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하부 경추와 흉추 전체를 교정을 해서 추나요법으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가 전반적으로 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나의 전골추나 기술 중에서 여러 개의 뼈를 한꺼번에 넣는 기술이 있는데 척추를 전반적으로 휘어진 걸 펴주고 척추 사이의 간격을 확보하는 추나요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이 틀어진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산후조리나 산후에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요추 하부 5번 뼈와 청골뼈 그리고 엉덩이뼈, 장골뼈를 맞춰서 골반을 맞추는 추나요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납작해진 분들도 장골, 엉덩이뼈를 맞춰서 도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요. 이 무릎에도 추나요법이 있는데 환자분들이 척추에만 추나요법을 하면 무릎이 좋아지는지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 무릎을 지배하는 요추 2번, 3번, 4번 뼈에서 오다리, X다리를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나요법이 있어서 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발의 기능 부전이나 보행장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추 5번 뼈랑 청골을 맞춰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추나요법이 도움이 되는 질환들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이 척추 디스크 질환에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디스크 질환엔 도움이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퇴행성 변화로 많이 힘드신데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등의 디스크 퇴행성 질환에 도움이 되고요. 자세 문제에서 거북목, 일자목, 그리고 구분 등 일자허리, 그리고 척추 측만증 이런 부분에서 자세 교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에서 어깨랑 무릎 질환인데요. 이 어깨를 지배하는 흉추신경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해당 분절들을 맞춰서 어깨에 도움이 되게끔 어깨의 순환이 잘 되게 흉추를 맞춰서 도와주는 기술들이 있고요. 무릎 질환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릎 질환 치료를 위해서 요추 2번, 3번, 4번을 교정해서 무릎의 순환을 도와주는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염자들 있죠. 갑자기 삐고 갑자기 아프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추나요법이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갑자기 삐었을 때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들이 뼈가 잘 정렬이 되면 흡수가 잘 되는 경향성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염자에도 추나가 도움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근골격계가 아닌 질환 환자분들이 계세요. 뭐 두통, 불면증, 소화불량, 변비, 생리통, 생리불순, 임신 출산 관련된 증상들인데 이 두통과 불면증만 하더라도 경추부의 순환과 밀접하고 내장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거든요. 추나요법을 통해서 척추를 재정렬하면 뼈들이 맞춰지면서 두통이나 불면증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소화불량이나 변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복부, 흉추랑 요추와 관련된 부위들의 치료를 통해서 장기들의 기능을 회복되게끔 도와주면 소화불량이나 변비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은 골반 교정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추나요법이 필요한 사례인데요. 아무래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탁구, 테니스, 골프처럼 한쪽으로 스윙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무직 분들 항상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일하시잖아요. 거북목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힘든 일 하시는데 허리를 숙여서 힘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추나요법이 도움이 되는 사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다리를 이렇게 꼬시거나 혹은 이렇게 앉았을 때 이상하게 앉는 분들이 계시는데 골반 교정을 통해서 다리 꼬는 거를 좀 방지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추나요법 받으시면 효과를 좀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학생들,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니까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생깁니다. 이때 경추부 추나요법을 통해서 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한쪽으로 짝다리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골반 쪽 당연히 도와드리면 참 좋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오래 서서 일하거나 오래 걸으시는 분들이 다리가 부으시거든요. 그래서 하이 오래 신으시는 분들이 추나요법을 하시면 좋고, 그리고 임신, 출산의 체형 관리에서 추나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공부에도 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나요법을 받으시면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추나요법의 장점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추나요법이라고 하는 거는 의사가 직접, 한의사가 직접 1대1로 맞춤으로 치료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검사, 시행, 그리고 마무리까지 한의사가 직접 모든 과정을 다 총괄해드리고요. 그리고 약물의 의존성이 없게끔 하는 안전한 시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받았을 때 건강이 회복이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행성, 구조적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비수술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마지막으로 다발적으로 여기저기 다 아프시고 전신적으로 불균형하신 분들에게 추나요법의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추나요법은 인체 회복에 도움이 되는 치료고요. 지금까지 오늘의 한방 이종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종호 원장님과 함께 추나요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는 뭔가 소리가 나야지만 이게 잘 치료를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소리가 나지 않더라도 척추의 정렬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숙련된 한의사에게 받는 게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의보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건강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